계속해서 3부, 2부 쪽에 제가 보여드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텍스트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 그 부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크릿 폴리틱스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네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얘기한 텍스트 없는 부분들을 앞에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두가 이거였죠. 자, 3부를 들으시고요. 지금 시크릿 폴리틱스 4부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질문들 3부에 다 얘기했던 것들이죠. 자, 국제기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가 그것을 설립했는가? 이렇게 의문을 던져보신 적이 없나요? 국제연합, 유네스코, IMF, IBRD,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좁혀져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나라 6.25 때 유엔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참전했을까? 아니죠. 누가 그것을 설립했는가? 이 배후 세력들,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이러한 인물들이 있지만 이승만 그 뒤에 배후 세력들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3. 만인을 의외로 척착하기 가장 좋은 수단은 무엇일까? 우파 좌파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원과 하원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 이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 3부에 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데올로기 그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들의 어떤 지배체제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데올로기나 싸움과 조장과 선동이 다 일어나는 것들이죠. 이들은 이미 계획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1890년 의정서의 유럽 지도가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똑같았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누구인가? 이미 제 시크릿 폴리틱스를 보아온 사람이라면 누군지 아시겠죠? 자, 식량 경제. 이 부분 3부에서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부분을 텍스트가 빠져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하셔서 이 부분 보시고요. 했단 말이죠. 비지의 정치까지 악순환하는 이유, 전쟁의 어떤 그 거대 세력의 음모, 왜 전쟁을 중동에서도 일으키고 1, 2차를 유럽에서 일으켰고 그리고 극동아시아에 이렇게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다 무기와 돈과 그들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인용문 4번, 의정서 인용문 4번부터 나갑니다. 시크릿 폴리틱스에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유권자와 정치인.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29 선언 이후가 이 만인에게 정치권을 주는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했죠. 왜냐? 그 전제가 바로 교육되지 않은 대다수의 군중에 의한 정치는 무민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이전보다 성장이나 모든 면에서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군중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자입니다. 항상 제가 미셸 푸코의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니체의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그들은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느 누가 조금만 설득해도 선동당하고 언론에 의해서든 그죠? SNS에 의해서든 뉴스에 의해서든 다 어떤 책의 힘에 의해서든 그 우상에 의해서 다 선동돼 버리기 때문이죠. 주체적인 생각은 이제 결여된 채 없기 때문이죠. 목표물로 삼은 사람들의 큰 약점을 노리고 그들은 약점을 노린다는 것이죠. 탐욕, 계좌, 이미 가진 것에 대한 끊임없는 불만족 등을 목표로 삼아서 그러한 자본, 돈, 밥그릇을 공략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전쟁. 그들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전쟁으로 돈을 빌려주고 무기를 팔게 만들고 또다시 폐허가 된 곳에 재건을 하면서 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노예화시키는 그러한 중동과
제국주의와 맞먹는 것들이 계속해서 그 어느 민족과 어떤 세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국가의 권리와 국제적 권리, 영토 전쟁이 아닌 경제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네. 이제 영토가 아니고 경제적인 전쟁, IMF라든지 그죠? 네. 이러한 기구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텍스트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4부의 내용들입니다. 인용문 7, 도덕과 윤리. 항상 우리는 도덕과 윤리 때문에 시체팔이를 하고 좌파 쪽에서는 그죠? 그리고 그런 걸 일으켜서 민서기법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법들을 제정하게 됩니다. 감정으로 선동을 당하는 경우죠. 무력과 사기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또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하고요. 그것은 어떤 조약과 계약을 파기로 인한 사기로 성립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목적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어떤 수단이든 상관없다. 환생이나 윤회, 비밀단체와 흑마법, 롯지에 같은 유사성에 대해 슈타이너가 깊이 연구한 바 있다. 이 사람이 일단 오컬트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우리가 중세 십자군도와 마찬가지죠. 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자주된 군대가 부활할 수 없다. 이 말은 종교, 예수의 십자군 다 포함하는 내용들입니다. 비밀 결사대들은.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죽음을 택했던 그들은 천국에서의 삶을 약속받는다는 그런 교육에 의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기 때문에 종교전쟁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전쟁이 바로 십자군 원정이었고요. 그 전통을 이어서 강력한 특수부대 예수회가 있었고요. 쭉 나가서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신념을 불태워서 독일군들, SS 결사대 이런 것들, 돌격대들도 예수회를 통해서 훈련받았다는 그런 정신적인 기본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리더는 그들의 꼭두가시 뿐이지 음모의 세력이, 배후의 세력이 항상 자금을 가지고 어떤 종교와 과학의 성격으로서 오컬트적 성격으로서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Eyes Wide Shut에서의 그 원을 둘러싼 그들의 비밀 모임에서 얼굴은 가면으로 가리고 어떤 성적인 부분과 아주 비밀적인 모임에서의 그들의 죽음과 어떤 멤버십,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할리우드를 움직이는 영화계를 좌지우지하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들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어느 정도 투영해서 암시로서 우리들한테 확인시킨 영화가 바로 아이즈 와일드 숏이었죠. 자, 언론 중요하죠. 이 언론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약한 부분인데 뭐뭐 좋다 뭐뭐 나쁘다 그러면 그날 이후로 좋다는 거는 완전히 성공해버리고 원래도 괜찮았는데 안 좋다 그러면 그거 폭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만 카스테라 뭐 이런 거 있겠죠. 자, 오늘날의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감정을 자극하고 강렬하게 자극합니다. 부추깁니다. 기존 정당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동원될 뿐이다. 대다수의 언론 보도는 지적이기나 흥미롭지도 않고 심지어는 공정하거나 진실되지도 못하다. 아직도 뉴스가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네. 우리가 제공한 뉴스만 배포하도록 하면 된다. 오히려 심지어는 그들이 세운 기관에 의해 그러한 언론들에 의해 그러한 잡지 신문들에 의해서 통제당하죠. 국민들이 상류층 공화주의, 과격파, 혁명주의, 무정부주의, 구상 맞추기까지 그 통제하고 그들이 만든 그러한 언론조차 구색 맞추기로서 좌파, 우파 언론까지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좌파 언론이 일부러 우파, 뿌리는 좌파한테 우파를 우파인 듯한 그런 편말만 가지고 실제로는 좌파 활동을 스파이처럼 하고 있죠. 저는 그런 국회의원도 누구인지 알고 그런 당도 어떤 당인지도 압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우파가 껍데기만 우파고 심지는 좌파인 경우가 지금 많죠.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교육과 지성, 종교의 자유. 과학적으로 증명된 지식이라는 것도 애초에 우리 기관 전문가들이 세뇌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전교조라든지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 교육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일하게 이런 프리메이슨이나 로스차일드나 뭐 이런 오컬트 이런 예수의 이런 데 어떤 조정을 받지 않은 유대인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은 딱 제국 하나가 있었다 그랬죠. 비잔틴 제국. 거기는 절대 교육을 유대인들한테 안 맡겼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바로 그 정부 요원들, 공무원들도 그들에게 임무를 맡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개 금융 자본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교육, 금융, 그리고 바로 정부 조직. 그래서 비잔틴 제국은 유대 세력에 의해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집트, 로마,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가장 강렬히 증오하면서 학살했지만 그들에 의해서 지고만 독일 제국조차 모든 제국은 다 유대인에 의해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이 지은이의 이야기이지만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기는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들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주의 발생지 대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모든 데모가 대학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80년대 민주화 무늬만 민주화했던 그런 부분들. 자, 다윈과 오히려 민주화가 그때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발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죠? 경제적으로는 실제로 혼란과 발목을 잡은 것이죠. 네. 이미 경제가 성장하고 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씩 단계적으로 밟아졌어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경제는 큰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윈과 막스, 니체조차도 이들은 어느 정도 조작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막강한 니체조차도 말이죠. 막스는 당연히 그들 세력들의 것이죠. 교육의 재정에서부터 관여. 그래서 교육, 역사 교육을 그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보살피는 일까지 맡게 된다. 교회의 역할. 하지만 비유대계의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의미와 중요성을 격화시키고 종교란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머릿속에 자라자면 신원의 존재 혹은 영적 세계 따위의 관념을 뿌리 뽑고 그 머릿속에 계산과 물질적인 욕구를 심어주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물신주의죠. 이렇게 영혼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궁극은 뭐죠? 종교와 과학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물질, 과학 이런 부분만 차지하기 때문에 종교의 오컬트적인 그런 영혼의 정신적인 측면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위험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 모든 제국이 새로 판을 짤 때, 새로운 개국을 할 때 기존에 남아있던 종교단체 리더,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라든지 이런 스타일 있죠. 그리고 오컬트적인 그런 사제들을 학자들을 다 죽인 이유는 그 힘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이었죠. 당연히 파시스트 사회주의 국가 이런 세력들은 책을 불사르고 책을 불사르는 사람은 사람도 불사른다고 항상 얘기를 했죠. 국민의 영적 종교적 자유를 얼마나 심하게 억눌렀는지 문화의 교육의 중요성 사상적 정치적 무지가 뿌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 판을 짜야 되는 것이죠. 진시 황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리고 인용문 10번째 성직자와 교회 교황 비유대인들의 성직자들을 깎아내리고 약점을 그리고 강점을 약화시키는 작업이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들의 사명을 방해한다. 세계 곳곳에서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인정하게 된 이상 그리스도교 자체가 몰락한 시간 문제다. 교황청의 무력화, 그들 세력의 음모죠. 자, 이 비밀단체 11, 12는 다음 5번째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이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1부 정도밖에 못하겠네요. 대략 한 5부까지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책 전체에 20부, 30부까지 갈 것 같아요. 내용이 방대하고 설명해 드릴 게 많다 보니까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마지막 시간 1부의 마지막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 시크릿 폴리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